그래서 실제로 여기 요 연두색 얘가 우리가 마이크로폰으로 정면에서 됐을 때 음압 그래프예요. 예? 그러면 보면 이 특성이 안 좋겠구나. 이게 플랫 스피커일 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파란색은 음향 파워입니다. 무향실에서 이제 360도 뭐 이렇게 위아래로 뭐 방향과 고도 다 쟀을 때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 5도 간격으로 한다고 하면 다 재면 이게 나오겠죠. 그 이 둘 사이에 보는 게 이제 그 지향계수라든지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AAL이라 그래가지고요. 얘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요 밑에 부분은 똑같죠. 예? 요 밑에 부분이 AAL하고 SPL이 같습니다. 이거는 분할 진동이 안 생길 때 이야기를 합니다. 요렇게 강체로 이렇게 진동했을 때. 그러면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 그리고 음향 파워도 똑같습니다. 여기는 왜 그럴까요? 얘가 무지향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주파수에서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무지향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서로 이제 세 개가 나눠지죠. 중요한 건 이 두 개는 아까 지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AA라는 것들은 얘가 만약에 분할 진동이 생기지 않았을 때 나타내는 음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식으로 보면 위상텀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절대값을 취해버린 형태가. 이게 무슨 의미로 하냐고 하면 이게 바로 기계적인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진동판은 이 부분에서 열심히, 특히 이 부분에서는 진동판에 그 모드가 발생이 돼가지고 공진이 발생돼가지고 열심히 공진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음압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분할 진동이 예를 들면 가운데는 앞으로 갈 때 옆은 밑으로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동하는 거 있죠. 그러면 소리가 앞으로 안 나가고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부위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건지, 진동판에서. 단순히 이거만 보면 이 음압이 안 나오겠지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진동판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진동 모드를 갖다가 해석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조처만 해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소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쑥 꺼져버리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진동 질량 때문에 내줄 수 없는. 왜? 기계적인 에너지도 같이 꺼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게 좁깃하면 좁깃할수록 뭐가 될까요? 이 진동판이 내부 손실이 굉장히 적은 겁니다. 쇳소리 같은 계열로 하면 굉장히 좁깃하게 나겠죠. 페이프 쪽으로 가면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나와. 댐핑이 잘 돼가지고.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댐핑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캔을 하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원형일 때는 더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사각형은 조금 어렵겠지만 뭐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2.2mm 내에서 각도 몇 도에서 잡아주면 나중에 이게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틀 차이 때 할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선형 왜곡입니다. 진동판이 갖고 있는. 대신 이제 지점별로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분산 변수라는 거죠. 선형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다음 교육에 이어질 내용이고요. 이제 라우드 스피커는 동적인 시스템이죠. 소위 말해서 이제 뭐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주기적인 반복을 하는 것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오디오 밴드입니다. 1Hz 1초에 한 번 바뀌는 거. 그다음에 100Hz 1초에 100번, 1000번, 2만 번까지 바뀌는 거. 사람은 보통 20번 바뀌는 것부터 2만 번 바뀌는 것까지 든다고 하니까 이제 가청 오디오 되게 되겠죠. 이게 이제 시간에 대한 것들입니다. 1km 같으면 1ms 정도. 뭐 100Hz 같으면 10ms. 20km 같으면 0.05ms. 0.05ms에 한 파장이 바뀌는 거죠. 굉장히 빠른 시간에. 사람이 그것까지 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젊은 청년들이나 그러는 거지. 20살만 넘어가면 이제 계속 이제 요즘 애들이야 뭐 나이트장에서 뭐 스피커 잡고 춤추는 애들은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한번 마탱이 가면 이제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그에 대한 파장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 잘 알아둘 게 1kHz는 1ms고 3ms 정도 된다는 것들은 꼭 알아두시면 계산할 때 편합니다. 이건 기본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히트 트랜스퍼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열 전달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천천히, 그렇죠? 뭐 어쩌면 1초에서 1시간까지 이렇게 바뀝니다. 열 변수라는 게. 근데 이게 어디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바로 DC 저항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네, DC 저항. 그리고 여기는 RE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항이 커지면 저항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스피커가 열을 받으면 출력이 줄어들게 되겠죠. 특히 대출력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계속 틀어가지고 열 냉각을 제대로 못 시키면 계속 줄어듭니다. 근데 이거는 감지를, 그러면 지금 뭐 보이스 코일 온도를 갖다가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거 온도를 알아야 되는데 센서로 돼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죠. 열 감지 센서로 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저항으로 재버려요. 저항.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항으로 재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뭐 몇 초대로 확 이제 거의 뭐 90도 100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PA 같은 경우에는 뭐 30분 만에 이제 거의 천천히 올라가겠죠. 이렇게. 어쨌든 이게 그게 돼서 이제 열 전달이 어떤 변수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립이라는 부분인데 그건 좀 이따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웃깁니다. 크립이라는 게. 그 일종의 히스테리시스 같은 건데, 이 우퍼 스피커죠. TV에 들어가는 게 우퍼인데요. 이걸 이렇게 누릅니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 이게 원래대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돌아온다. 둘 중에서 하나. 협조 좀 해주세요. 돌아온다. 한 명. 둘. 아이, 빨리 들어. 안 돌아온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네. 제가 이게 그 레이저 변이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디스플레이먼트가 있거든요. 한번 눌러나가 해봤어요. 처음 했을 때 값하고 얘를 갖다 해봤는데 한 1시간 지나면 돌아옵니다. 아주 처음에는 쑥 하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가 지점이라고 그러면 쑥 가다가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이렇게 합니다. 아주 골 때리는 거죠. 왜냐 그러면 빨리 정지가 돼 원래로 돌아오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뭐 동쪽으로 막 움직인다 그러면 이게 언제 돌아오겠습니까? 크립이라는 게 약간은 그거하고는 히스테리시스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이게 뭐냐고 하면요, 우리가 그 스티프니스라고 하는 것들, 경도 있잖아요. 경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상수값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주파수에 따라서 바뀝니다. 예를 들면 이게 막 움직이잖아요. 예를 빨리빨리 움직이잖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공진 주파수 이하의 스티프니스 컨트롤 되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모습인데, 공진 주파수 이하에 있었어요. 계속 저주파수가 가잖아요. 그럼 원래는 복원력이라는 게 원래 땡기는 힘이잖아요. 원래대로는. 그렇죠? 원래대로 와. 영지도로 땡기는 힘인데, 이게 주파수가 계속 낮아지면 땡기는 힘이 점점 약해져요. 복원력이. 근데 이게 스티프니스가 이게 그 크립이라는 게 이게 예를 들면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변이가 계속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크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막 터치가 생기고 막 그러겠죠. 근데 이게 설계를 할 때, 스피커 설계할 때 굉장히 이게 나쁜 거거든요. 스피커의 안정성이라는 게 이것 때문에 다 파괴가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거는 뭐 감도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 달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사실은 크립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뭐 피크 재질, 뭐 TPU 재질, 이런 그 직조 재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그 한번 이렇게 변형이 됐다가 돌아올 때는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래대로 상태로 돌아오는 시간들, 이게 이제 굉장히 길기 때문에 걸리는 건데, 어쨌든 이게 빨리빨리 움직일 때는 이게 딱딱하게 동작을 하다가 주파수가 낮아지면 굉장히 느슨하게 복원력이 늦어가지고 점점 변이가 점점 늘어나는 현상들. 이걸 크립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TS 파라메터에서는 크립이라는 팩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TS 파라메터로 해가지고 그 나중에 이렇게 나중에 음악 감도라는 게 재면 값이 틀리게 나옵니다. 이 모델링이 없거든요. 레조넌스는 아실 겁니다. 공진 주파수 이하에서 크립이라는 게 생기게 되겠죠. 나중에 나오는데, 공진 주파수 기준에서 공진 주파수 이하는 그 예를 들면 외력이 가해지면 그 에너지가 대부분 다 그 스티프니스 쪽 있잖아요. 복원력, 그러니까 이렇게 스파이더나 서라운드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 힘으로 거의 다 소비가 되고, 공진 주파수 이상이 되면 진동판의 무게를 갖다가 가속시키는 형태의 에너지라도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스티프니스 컨트롤도 매스 컨트롤이라고 그러는데, 에너지가 그런 형태로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분할 진동이 시작되겠죠. 분할 진동도 예를 들어 주파수가 굉장히 낮다, 파장이 길겠죠. 그러면 분할 진동이 안 생기는데, 진동판보다 파장이 더 짧아질 때는 이제 분할 진동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물론
그 밑에도 생기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락킹 모드라고 그래가지고 골 때리는 모드가 생기는데 원주 모드 있거든요. 이 원주 방향으로 생기는 거. 제일 안 좋은 모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더 밑에도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분할 진동이 시작되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분할 진동 이하 지점에서는 이게 집중 모델, 럼프트 파라미터가 유용한데 이거는 이제 뭐 재는 지점마다 다 다르게 운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값을 나타낼 수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사 모델, 디스트리뷰트 파라미터가 되는 거고. 그래서 TS 파라미터를 잴 때 제일 멍청한 사람이 임피던스 커브를 저기 높은 주파수까지 있잖아요. 뭐 10km까지 재보면 F0가 100Hz인데 5km, 10km까지 재는 사람이 있어요. 임피던스를. 그런 사람 있지? 내가 보면 많이 봤는데 회사가. 예. 공기 주파수 20배까지만 보면 됩니다. 일반적인 룰이. 내가 100Hz다 그러면 2km까지만 봐야 돼요. 그 보면 위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 분할 진동 모드이기 때문에. 맞지도 않고 의미가 없습니다. 모델링 했을 때 에러만 크게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예. 이제 저주파수에 대한 기계적인 모델링 들어가 볼게요. 코일에 외력이 발생되죠. 아까 얘기했지만 그 보이스 코일의 직류 자석하고 연구 자석의 직류 자석하고 보이스 코일의 교류 자석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이제 힘이 로렌츠 힘 폴스가 발생된다 그랬죠. 그래서 힘이 발생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게 그 마찰력 부분, 이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관성력 부분, 이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보건력 부분, 이 세 개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 공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이거 뭐 기계공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뭐 제일 처음에 배우실 분들이라서. 그래서 이제 좀 아셔야 될 거는 이 마찰력 부분은 이게 두 가지 팩터로 나눠집니다. 기계적인 요소의 마찰이 있고요. 음향적인 요소의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RMS라고 표현하는데 RMS가 뭐 이렇게 RMS는 속도에 꼽아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프릭션 스토크의 정리해 보면 프릭션 호스가 속도에 비례하는 거예요. 많이 움직여주면 마찰력이 굉장히 커지겠죠.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렇죠? 속도가 이렇게 높을수록.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 공진점에서 많이 생깁니다. 마찰력 부분. 근데 이게 나타나는 게 기계적인과 음향적인 게 있는데, 음향적인 게 뭐냐고 하면 여기서 어떤 스피커가 예를 들어 이렇게 진동이 되면 이게 진동판 밑에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기가 아까 보빈하고 이 자기 갭 있잖아요. 그 사이로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들어져. 음향적인 공기들이 빠져나가면 마찰이 이 부분이거든요. 예. 그 두 개가 따로. 근데 실제 설계할 때는 기계적인 마찰 부분만 보고 싶잖아요. 특히 그 마이크로 쪽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클리펠 장비에서는 그 진공 측정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냄비 뚜껑 같이 냄비같이 생긴 게 있는데 라면 끓여 먹는 거 진공 펌프로 가지고 빼내가지고 어쨌든 레이더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면 음향적 요소가 배제된 기계적인 그 마찰 손실을 갖다가 그대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예. 도대체 음향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그걸 알아야 나중에 그러면 보이스 코일하고 있잖아요. 그 자기 사이에 갭을 갖다가 좀 더 이게 음향 손실이 심하다고 하면 좀 늘려줘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새는 소리도 시끄리고 안에서. 뭐 알다시피 저주파수 많이 내주려고 막 저주파수에서 뭐 변율이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새는 소리 막 생겨 버리거든요. 갤럭시 S4 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저것만 뭐 트립도 내달라고 하니까. 예. 이제 그걸 보는 게 이제 그런 건데 그게 공기에서 그런 건지 기계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때는 이렇게 진공 측정이 사용하는 거죠. 다음은 관성력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건 당연히 이제 진동 질량 때문에 그렇겠죠. 예, 진동 질량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거는 보이스 코일의 가속도에 비례합니다. 이거는 뭐 뉴턴의 법칙이겠죠. F는 ma. 예, 가속도 텀이고, 그다음에 보건력은 이거는 후크의 법칙이어서 F는 kx라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kx가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스티프니스가 되는 거고 이제 변이가 되는 거겠죠. 예, 이거는 이제 스파이드하고 서라운드의 변형으로 발생이 되고 보이스 코일을 원위치로 복원시키는 힘이다. 그래서 이게 꼽으로 확인되는데 중요한 거는 괜찮지 이거. 얘가 지금 상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나중에 x에 대해서 변수로 만들어지고 이것도 속도에 대해서 또 변수로 만들어지고 로렌츠 폴스도 x에 대해서 변수로 만들어지고 예. 근데 한 가지 얘가 다행인 건 질량은 안 바뀝니다. 질량. 진동 질량. 그쵸? 좀
그나마 다행이니까 뭐 질량이 바뀌는 건 좀 웃긴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질량 자체가. 이거 빼놓고는 전부 다 변수다. 나중에 대출력으로 가면 상수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얘가 작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소신호 뭐 예를 들면 뭐 0.1V 너가 측정한다 그러면 이게 다 상수로 나오겠죠. 이렇게 다 상수로. 그게 TS 파라미터. 그렇게 해서 박스를 설계하는 거예요. 근데 크게 들어버리면 그 룰이 다 깨져버리죠. 예, 아까 전에 이야기한 거고요. 네, 그래서 아까 스티프니스 컨트롤드. 그래서 보이스 코일 에너지가 들어오면, 로렌츠 폴스의 에너지가 들어오면 공린 주파수 이하에서는 이렇게 스티프니스가 주도적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이렇게 스파이더가 서라운드 움직이는 데 있잖아요. 힘을 거의 다 쓰는 그쪽 현상들. 크립도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공린 주파수에서는 그 저항력이 이제 대부분 에너지들이 마찰 저항 쪽으로 이렇게 힘이 다 소진이 됐다가 공린 주파수 이상이 되면 이제 그 진동 질량을 이제 가속시키는 힘으로 이렇게 다 소비가 되는 거죠. 예. 이거 뭐 이렇게 그 기계공학 할 때는 배우는 부분인데 이렇게 좀 알아두십시오. 이게 나중에 이게 보건적에 관련된 문제는 다 공린 주파수 이하에서 나옵니다. 우리 THD 보면 대부분 뭐 공린 주파수 이하에서 많이 생기죠. 공린 주파수도 생기고, 그렇죠? 근데 마이크로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뭐 출력을 크게 해주면 그런 것들 보면 공린 주파수 중에서 이렇게 특성이 많이 바뀌어요. 그거는 이게 마찰 저항 쪽에 관련된 겁니다. 그럼 다른 거 손댈 게 아니고 공기 흐름을 어떻게 더 원활하게 해줄 건가? 그 부분을 제일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뭐 다른 거 스티프니스니 뭐 어떻게 해가지고 엣지 뭐 코르게이션을 바꾸든지 그 개뻥입니다. 그러면 백날 해봐야 안 돼요. 그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거 모르면 그냥 뭐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다 그러다가 맞으면 오케이 그래놓고 노트에 적어놨다가 땀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좀 이론을 알면요, 그게 헛지랄을 안 해도 되는 거지. 헛지랄 표현이 좀 과하네. 자, 아까 이거 설명한 부분들입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직류자석. 근데 이게 평행하게 흐르는 부분이 있지만 옆으로 흐르는 부분이 있죠. 이걸 갖다가 프린지라 그래요. 예.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도. 근데 이게 비대칭이죠. 이것도 나중에 골 때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설계를 굉장히 잘해줘야 됩니다. 요 끝나는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설계를 할 건지. 이게 위아래로 대칭이 되게끔 만드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나중에 이제 그 구동세기의 비대칭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지금 그 네 개에서 각각 만들어지는 교류 자석하고 여기 들어서 힘에 의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운동이 될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실제로는 이게 좀 오타입니다. NSS로 가야 되는데 하슬방이 반대로 돼 있어요. 그 실제로 구동되는 원리는 NSS 쪽으로 이제 직류 자석이 흐르게 되겠죠. 직류 자석이 흐르게 돼 가지고 있고 전류의 방향이 예를 들면 이렇게 됐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아니면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힘은 방향을 하면 이게 위쪽으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공식대로 넣는 거고 실제로는 어떻게 좀 더 과학적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이거 NSS 흐르는 거는 맞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향하고 위에는 이쪽으로 향하겠죠. 그러면 위에는 이쪽으로 파석이 반대예요. 그림이 잘못해서 이쪽으로 향하는 거하고 직류 자석의 방향과 교류 자석의 방향이 같아지죠. 반대가 되죠. 일로 흐르는데 얘는 일로 가니까 반대가 되고 밑에는 요 아래쪽에는 같아지죠. 그러면 아래쪽은 커지고 위에는 힘이 작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작은 쪽으로 해가지고 위로 힘을 향하는 거예요. 그게 로렌츠 폴스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만 가는 것들이 힘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사이에 이게 한 개보다는 두 개가 세 개가 가는 힘이 세질 거잖아요. 그래서 돌돌돌 말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코일이 돼버린 거예요. 코일이. 이제 코일이 되니까 이제 인덕턴스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관계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튀어나와서 들어가가지고 뒤쪽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직류 자석이 얼마만큼 세냐? L은 교류 자석이죠. 교류 자석이 얼마만큼 세냐? 결국 사실 얘는 전자석의 힘입니다. 얘는 영구 자석의 힘이라고 보는 게 더 이해하시기 쉬워요. 영구 자석의 힘하고 전자석의 힘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곱해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힘을 만드는 게 바로 로렌츠 폴스고, 거기에 대한 구동이 바로 전류에서 구동이 된다는 거죠. 전류에서 모든 게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키는 전류가 지고 있는,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위로 갈 건지 아래로 갈 건지 이렇게 정해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얘가 위아래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구동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고 하면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이 직류 자속에 흐르는 구간 내에 지금 코일이 4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만큼 문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 개만 이게 영향이 미치죠. 요만큼 있다고 하면 이건 2개가 영향을 미치죠. 다 나가버리면 힘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우리는 아까 BL이라는 거는 상수까지였잖아요. TS 파라미터 하면 BL 그다음에 뭐 3.2, 뭐 0.7 이렇게 상수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작게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상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아니면 여기 한 개밖에 없었다. 그럼 이렇게 움직이다가도 계속 한 개가 있을 거니까.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많이 감았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만한 걸, 별로 안 크네. 오케이. 이만한 걸 감았다고 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안에 들어있는 양은 똑같죠. 아예 많이 감아버리든지 아니면 아예 작게 감아버리든지 이렇게 하면 움직이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코일의 길이 L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힘이 일정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상수가 되는데, 이게 예를 들면 똑같은 요 높이만큼 똑같이 이렇게 감았다 하면 조금만 움직여도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게 이클형이라고 하는데 쑥쑥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점에서 쑥 떨어지게 이렇게 되겠죠. 정상이 매우 좁빗한 형태로. 그렇게 돼버리면 얘는 상수가 아닙니다. 변수가 되는 거죠. 뭐에 대한 변수? 위치에 대한 변수. 그리고 X에 대한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면 바깥으로 나가면 힘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가운데 아이디얼 상태에서 힘이 좋다가 움직이면 사인파가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이 피크점, 아래 피크점에서는 힘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동세기에 대해서 비선형성이에요. 첫 번째. 근데 트위터처럼 작게 움직인다. 상관이 없겠죠. 중요한 거는 많이 움직일 때잖아요. 언제 많이 움직여요? 우퍼나 서브처럼 파장이 길 때 많이 움직여야 될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라. 두 번째 골 때리는 거. 이게 더 골 때리는 건데, 얘가 전류를 주면 이 어떤 결합 상수에 의해서 힘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죠? 속도가 발생돼 힘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모터처럼 운동을 하는 거죠. 예? 하는데 얘가 움직이면서 그러면 운동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코일이 있어요. 거기다가 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꼬마 전구에서 불이 확 나오죠. 예? 전기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여기서 코일이 이렇게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나는 운동을 하라고 했는데 얘가 발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발전의 방향은 항상 그 방해하는 방향 쪽으로 생긴다 그랬죠. 그게 렌치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앰프 쪽에서는 전류를 흘려줘가지고 움직여! 막 움직이는데 얘가 움직이면서 앰프 쪽으로 어떻게 한다고? 다시 전류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앰프 입장에서는 이게 반발력이 커지는 거잖아요. 이게 저항으로 작용을 한다고. 그게 바로 역기전력이라고 그래요. 카운트 EMF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스피커 임피던스 곡선을 보면 공진점에서 보면 큰 피크가 뜹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게 왜 뜨겠어요? 이게 공진점이라 그러면 운동을 제일 잘해야 되는데, 운동을 잘하려면 그 저항이 제일 적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저항이 제일 크다고. 이건 앰프 쪽에서 본 갑자기 촥 이렇게 됐다. 이 그래프를 임피던스 커브를 보고 굉장히 많은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이스 코일이 굉장히 많이 운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난쪽으로 굉장히 많은 지금 발전을 해가지고 전류를 쏟아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임피던스 커브. 그게 바로 그 힘은 어디에 비례하냐? 바로 속도에 비례하는 거예요. 우리 그 변화율이 있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하면 더 많이 발전됐잖아요. 그렇죠? 변화율에 비례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속도에 대한 텀으로 나와요. 그럼 속도가 언제 제일 세겠어요? 공진 주파수겠죠, 당연히. 그렇죠? 크게 많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게는 속도에 대한 걸로 나타납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임피던스 커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TS 파라미터라고 이야기했는데, TS 파라미터라는 사람이 두 사람의 이름의 약자예요.
틸이라는 사람하고 스몰이라는 사람의 학자입니다. 그 양반이 이걸 이론을 정확하게 언제 만드는데 한 70년대 아마 이때쯤 만들어냈는데요. 이 양반이 그 AS에서 컨퍼런스 할 때 이야기하는 걸 이제 지금 한 90 가까이 되는 분이거든요. 그 죽기 일보 직전 사람 같아요, 보니까. 근데 대단한 게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뭐 전압하고 전류를 가지고 이렇게 커브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활용을 잘 할 수 없을까? 여기서 많은 정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임피던스 커브를 봐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스피커 설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인자들을 뽑아내는 연구를 한 게 바로 틸이라는 사람하고 스몰이라는 사람이 같이 공동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TS 파라미터라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인자들이 굉장히 주는 게 많습니다.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전압과 전류를 봤을 때고 변이를 해가지고 보니까 놓치는 게 많더라는 거지. 그게 이제 클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크립 같은 경우에는 전압 전류에서는 하나도 안 보여요. 알 수가 없어.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형 스피커 모델링을 하면 갑자기 이거 머리가 띵 하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보면 이제 아름답게 보일 때까지 계속 보는 거죠. 어쨌든 전압 구동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게 이제 아까 그 도선이 쭉 있는데 어쨌든 도선이니까 저항이 있겠죠, 그렇죠? 뭐 순수한 초전도 이런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인 DC 저항은 그냥 스피커인데 이렇게 멀티미터를 재보면 나오는 거고요. 이게 아까 이제 임피던스 성분이 주파수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왜냐? 기본적으로 뭐 코일 성분이기 때문에 이게 전선을 이렇게 돌돌돌 말아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고 하면요. 근데 쭉 있을 때는 전압하고 전류가 같이 전압이 딱 뜨면 전류가 팍팍 흘렀거든요. 근데 얘를 돌돌 말아버리면 이게 아까 그 자기장 영향이 좀 세지거든요. 도선이 쭉 한개 있을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장 영향이 생겼잖아요. 그럼 돌돌 말아놓으면 이게 자기장이 이게 왜 벌어지지? 입을 벌리네. 자기장의 영향이 점점 세져가지고 돌돌 말아놓으니까 그렇죠? 힘이 굉장히 세져가지고 자기장의 영향이 세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고 하면 내가 뭔가를 처음 메모로 팍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전압을 유도해가지고 뭐 전류를 흘리려고 하면 얘가 모누르게 반발력을 확 이렇게 브로킹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뭐가 바뀐다 그러면 더 빨리빨리 브로킹 시키다가 좀 있다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아닌가 봐 그러면서 힘이 빠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10Hz다 그러면 1초에 몇 번 바뀌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면 이게 0Hz다. 직류를 흘렸다. 그러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거는. 예. 이해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1Hz부터 미만 Hz까지 가면 점점 그 반발력이 커지는 거예요. 순간적인 반발력이. 그래서 이상적인 코일이었다 그러면 전압하고 전류가 90도 비상차가 생깁니다. 근데 스피커에서는 그러면 이게 이상적인 인덕터 코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느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코일이 있는데 이게 그냥 공기 중에 이렇게 그냥 그 있을 때처럼 이상적으로 이렇게 나오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렇지가 않냐? 얘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고 하면 자개회로 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골 때리는 일이 복잡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얘가 공기 중에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코어가 그러니까 에어 상태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자개회로 내에 들어가면요. 이게 그 이렇게 신호가 왔다 갔다 바뀌는 거 있잖아요. 교류에서는 보면 이게 바뀌면 빨리빨리 바뀔수록 그러니까 변화율이 클수록 이게 막 거기서 맴돌이 전류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열을 일으켜요. 그래서 막 저항 성분을 더 크게 일으키고 막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걸 갖다가 맴돌이 전류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에디 커런트라고 그러고 와류라고도 그러고 와전류 맴돌이 전류하고 와전류하고 같은 거죠. 맞죠? 그렇지. 나는 와전류인데 맴돌이가 해서 맴돌이가 또 어감이 더 좋아가지고 급하게 오늘 맴돌이로 바꿨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생깁니다. 맴돌이 전류라는 게 우리 저기 자이로 드롭 있잖아요. 확 떨어질 때 보면 밑에 보면 천천히 싹 서죠. 그게 뭐 기계적인 브레이크가 아니고 대부분은 이렇게 와전류를 이용한 정기적인 브레이크를 써요. 결국은 어쨌든 이제 그 현상 이제 근데 이게 모델링이 돼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디스 파라미터 이런 거 보면 여기까지 사실 모델링이 정확하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양반도 여기서 모델링 하는 뭐 여러 가지 뭐 라이트 모델이라든지 뭐 몇 가지 모델, 리크 모델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기전력이 만들어지죠. 다시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속도의 엔텀으로. 그리고 일로 넘어가는 게 얘가 아까 이렇게 뭐 복원력, 관성력, 마찰력 이렇게 넘어가는 그걸 갖다 보여줘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러면 얘는 무슨 의미일까요? 얘의 의미는 바로 정기적인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운동을 못하게 막아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운동을 할 때 그렇죠? 거꾸로 흘려가지고. 그래서 얘는 나중에 마찰 어떻게 보면 저항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스피커 설계할 때 보면 결국 토탈 Q 설계하잖아요. 그죠? Q 값이 얼마냐? Q 값 설계할 때 보면 QES라는 성분이 있고 QMS라는 성분이 있어요. M이라는 말은 기계적인 거고요. E라는 말은 일렉트리컬 그 전기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QES는 바로 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전기적인 브레이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BL이 크면 클수록 전기적인 브레이크가 커지겠죠. 이런 성분이 있다고. 그래서 우퍼 스피커는 굉장히 센 자석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에 비해서. 그렇죠? 우퍼 같은 거, 그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BL 값 보면 1 보통 미만이거든요. 근데 뭐 그 우퍼나 이런 걸 보면 뭐 3, 4까지 올라갑니다. BL이. 거기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죠. 전기적인 브레이크 힘이 굉장히 큽니다. 이건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 Q 값이 왜 QES가 있고 QMS가 있고 그걸 다 더한 QTS가 있을까에 대한 것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정기적인 게 기계적으로 바뀐 거고, 여기 사실 음향적인 건 아예 빠져 있습니다. 예, 음향적인 것들은. 어쨌든 이제 이걸 먼저 설명을 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설명한 부분 있죠, 이 부분. 얘가 바로 뭐냐고? 역기전력. 그 집에라는데 회사 돌아가셔서요, 코일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근데 사인스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임피던스 그래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손으로 잡고 있으면 요렇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게 안 생기죠? 운동을 안 하니까, 공기 중에 있으니까. 내가 딱 잡고 있는데 그럼 이게 안 생깁니다. 근데 이걸 안에 넣고 재보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죠. 왜? 역기전력 때문에. 발전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막. 그리고 얘가 커지는 것들은 코일 때문에 그래요. 코일 때문에. 요렇게. 그러니까 턴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더 급하게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다이나믹 스피커 구동 원리라는 게 직류 자석하고 교류 자석, 그러니까 영구 자석하고 전 자석의 상호작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이나믹 스피커는 제가 분석해보고 제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들은, 다이나믹 스피커는 영구 자석의 힘은 굉장히 커요. 뭐 어떤 거는 9,000 가우스 막, 요즘 ND 자석 쓰면 9,000 가우스 막 이런까지 쓰거든요. 실제로 그 자기 갭 내에서는요. 보통 6,000 가우스는 쓰고 페라이트를 하면 2,000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그 자기 갭 내에서 교류 자석의 힘은요 정말 작아요. 왜냐 그러면 턴수가 얼마 안 되거든, 이게. 그리고 그 교류 자석에 대한 자기 경로가, 아까 영구 자석 같은 경우는 쫙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요 틈 빼고는 완전히 이렇게 루프가 만들어지잖아요. 돌아가니까 설계가 굉장히 잘 된 데 비해서 교류 자석 쪽은 굉장히 취약해. 실제로 재보면, 어널리시스 해보면 정말 진짜 대출력이 들어갔을 때도 백가우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교류 자석 대비 직류 자석이 거의 10배 이상 차이 나더라고요. 근데 전자석 스피커 있잖아요. 아까 예를 들면 제가 만들어 본 경험에 BA 스피커 있잖아요. BA 쪽은 1대1입니다. 1대1. 그 영구 자석이 한 4,000 정도 가우스 쓰거든요. 전자석도 한 4,000 가우스 써요. 그러니까 아까 5배, 10배가 힘이 센 거예요. 이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턴수가 많아지면 문제는 뭐냐고 하면, 얘가 커지게 올라가는 고주파수에서, 예, 턴수가 많아지면 반발력이 더 변화에 대한 반발력이 더, 전류 변화에 대한 반발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게 더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BA 스피커 보면 이게 한 25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BA 스피커는 이게 100옴, 200옴까지 올라갑니다. 턴수를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음이 깨끗하게 더 잘 나옵니다.
분할 진동도 없고 금속 진동판을 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나오죠. 실제로 뭐 이어폰 비닐로 이렇게 돼가지고 진동해 보면 분할 진동 때문에 고주파수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잘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에 가보면 이게 이제 자규회로 내 구성된 여기 있잖아요. 이게 그 자규회로 있잖아요. 철 성분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에디 커런트가 생겨가지고 이거 막 열이 생겨. 까먹는 거죠. 이게 저주파수 쪽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이상적인 코일로 모델링해도 되는데 고주파수 쪽으로 가면 전혀 다르게 모델링. 그래서 우리가 뭐 스피커 그러면 당연히 뭐 코일이 덜덜 말아난 그게 끝이니까 저항에다가 코일 이렇게 직렬 연결된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에디 커런트 되는 건 다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나중에 커브 피팅을 하면 저주파수는 맞는데 고주파수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전압하고 전류를 가지고 이 임피던스 커브를 대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뭐냐고 하면요. 아까 기계적인 아까 있는 거 아까 뭐 진동 질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원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복원력이 아니고 진동 질량, 그다음에 경도, 그다음에 그런 그러니까 기계적인 RLC 부분을 이렇게 정기적인 형태로 이렇게 등가위로 바꿔준 거예요. 이렇게 이 그래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TS 파라미터라는 게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요. 이 그래프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냥 쉽게 그냥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보면 F0가 대충 어딘 줄 알겠죠, 그렇죠? 여기가 F0일 거니까. 왜 이렇게 이 점에서 이렇게 피크 나온지는 역 기전 때문에 아까 그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올라가는 이유도 이거는 코일 인덕턴스 때문에 그런 거라고 얘기했고, 이거 위에서는 이상적인 모델링은 다 안 맞다고 이야기도 했고, 여기는 이제 DC 저항이라고 얘기도 했고,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하고 이렇게 좁히하게 된 거하고는 차이가 뭘까요? 좁히하게 된 것으로 더 운동을 더 잘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항이 커지는 거잖아요. 열심히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시코일 위아래로 확 공리점에서. 그래서 이 폭 있잖아요. 이 폭이 결국은 나중에 뭘 설명할 수 있냐 그러면 이 스피커에 갖고 있는 Q값이 있잖아요. Q값. 얼마만큼 얘가 제어를 잘 해주느냐는 부분이죠. 이게 많이 안 올라간다는 것들은 더 브레이크를 더 많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제어가 잘 되는 거잖아요. 미친 것처럼 막 날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인점에서. 그래서 사실 이 폭을 가지고 나중에 Q값을 다 사용, QTS, QS, QMS 다 찾아내는 거죠. 이 그래프 하나 가지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걸 설명했죠. 그게 이제 T라고 스몰 아저씨들이 이제 한 것들이에요. 이 그래프 하나 가지고. 근데 이 그래프 하나 가지고는 알 수 있는 게 정기적인 파라미터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기계적인 것도 넘어가려니까 이거 한 개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떡하지? 여기서 있는 파라미터 다 뽑아냈거든요. 이런 것들 다 뽑아냈는데 하나를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 부분이 기계적인 파라미터를 지금 하나도 못 뽑은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어떤 알고 있는 질량을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스코일에다 딱 붙여가지고 예를 들면 5g, 10g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두 번을 재는 겁니다. 두 번을. 두 번을 재면 우리가 진동 알고 있는 그 부과된 질량을 통해서 약간 기계적인 파라미터들 진동 질량이 얼마다, 뭐 복원력이 얼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경도 값이 얼마다라든지 마찰 저항 값이 얼마다는 것들 다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뽑아내는 겁니다. 예. 진동 질량 뽑아냈죠? 이게 아까 10g짜리 대지면 10g 좀 대진 걸 거잖아요. 아까 그래프 하나에서 이런 것들 다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Q 값이 이런 거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거 보니까 이게 나오니까 스티브니스 값 나오고 BL 값도 나오고 기계적인 마찰 저항 값 다 나오죠. 쭉 나와서 이제 전기 기계 파라미터 값을 다 찾아낸 거예요. 이게 그 TS 파라미터를 뽑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피커 유닛을 만드는 회사는 이걸 다 채가지고 그 스펙 시트에다가 다 넣어서 주죠. 그래서 요 값을 보고 이제 우리가 그 스피커를 얘가 클로즈드 박스 타입이 맞는 건지 벤티드 박스 타입이 맞는 건지 감도가 얼마 정도 나오고 뭐 유효주파수 이게 얼마 나는지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는 거죠. 저주파수 특성이 어떻다라는지
요 임피던스 커브 두 개 가지고 그냥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옛날에 같은. 왜냐하면 시스템 설계할 때 제일 기본이 됐으니까. 근데 그게 잘 맞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설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안 맞다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만들어 보면. 그래서 권장해 주는 걸 해가지고 그 감도가 나와주느냐. 그게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내가 잘못했나? 막 그러면서. 이게 이제 손실 인덕턴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지, 이제 고주파수로 가면, 이게 알겠지만 이상적인 인덕터였다고 하면 이게 80도, 90도 이렇게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90도 이상차가 생겨야 되니까. 근데 요렇게 막 공기점에서 막 엉망으로 나와요. 이 그래프도 똑같지는 않고. 이게 뭐 에디 크러트한테 약간 폴팁에서 맴돌이 전류에서 이렇게 막 열 발생되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이제 모델링을 해줘야 임피던스 커브를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 리크 모델, 뭐 라이트 모델, LR2 모델, LR3 모델이 있는데요. 얘를 이렇게 그 2차 인덕턴스 부분하고 2차 저항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것도 보면 이제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임피던스 커브 피팅이 제대로 돼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파라미터를 구하는 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측정한 거하고 맞아야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계측기기 뭐 LMS 장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장비들 보면 그래프가 깨끗하게 나오는 거죠. 임피던스 커브가 있죠.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피팅한 결과예요. 로 데이터는 안 보여주죠. 로 데이터 보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저도 그 옛날에는 그 실제로 이게 아까 전류상에서 왜곡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전류 왜곡을 한 번도 뭐 그런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보지를 못했는데 클리펠 장비를 보면서 이제 전류 왜곡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우리 예를 들면 스피커들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 스피커, 뭐 TV 스피커, 그 다음에 제너럴 스피커들 이런 것들 보면 우리 보다 1와트 쓰잖아요. 그럼 2.83V 8옴 같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4옴 같으면 미볼트 거잖아요. 그거 다 비선형 구간입니다. 라지 시그널이에요. 실제로 0.1V, 0.5V,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0.03V 이렇게 걸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임피던스 커브가 선형적으로 매저먼트 데이터가 선형적으로 나오고 그게 피팅 결과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 맨 서두에 이야기한 게 A사, B사, C사 장비가 다 대보면 임피던스 커브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게 피크가 막 두 번 생기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걸 피팅을 하다 보니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어떤 이쪽 따라가고 이쪽 따라가고 막 그래가지고 그 측정 자체가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같을 수가 없어요. 회사들마다 약간 좀 다르게 따라가다 보니까. 근데 그게 왜곡이 됐지 안 됐는지는 말을 안 하는 거죠. 장비는. 저도 제가 클리펠 장비를 쓴 지가 한 1년 넘게 썼는데요. 하면서 굉장히 그거 보면서 이게 선형 구간이 이렇게 낮았었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맴돌이 전류에 의해서 고주파수 임피던스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임피던스 증가하니까 당연히 감도가 떨어지겠죠.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맴돌이 전류는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쇼팅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하이파이 하시는 분은 쇼팅링 쓰시죠? 쇼팅링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하이파이 스피커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노하우입니다. 그거 절대 공개 안 합니다. 캡 형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링 타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위치에 어떻게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까 코일로 인해서 만들어진 여러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이게 코일로 이렇게 감아주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이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됩니다. 근데 TV에 들어가는 스피커, 마이크로 스피커는 아무도 그거 안 하죠. 왜? 비용이 비싸지니까. 그리고 그거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이어폰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 다음에 재미있는 건요. 아까 이 코일이 이 보이스 코일 내에서 있잖아요. 그 자개 구조 내에서 운동을 하잖아요. 위아래로 운동을 하죠. 그렇죠? 하는데 그 코일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 코일 속에다가 있잖아요. 코어를 갖다가 공기일 때하고 쐐일 때하고 이렇게 보면 이 반발력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안에 들어있는 코어 물질의 그 투자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뭐 철심 그 코일 같은 경우는 철심 코어도 있고 뭐 에어 코어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스피커라는 게 골 때리는 게 얘가 이제 위아래서 이게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가서 보면 처음으로 여기서 보면 지금 코일이 여기 있잖아요.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될까요? 코어가 전부 다가 철심으로 바뀌죠. 스틸 코어로 바뀝니다. 바깥으로 나오면요. 에어 코어로 바뀌죠. 스틸 코어, 에어 코어, 스틸 코어, 에어 코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인덕턴스가 어떻게 될까요? 억수로 커졌다가 쑥 줄었다가 억수로 커졌다가 쑥 줄었다가 이렇게. 스틸하고 공기하고 투자율 값이 거의 한 1000배 가까이 차이 나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왜곡을 일으킵니다. 아까 코일 때문에 생기는 거 되게 많죠. 인덕턴스 영향도 있고 멤버리 전류 영향도 있고 이거는 또 이제 뭐 코어가 확 바뀌는 거죠. 이거 변이에 따라서 이렇게. 특히 이거는 변이가 큰 있잖아요. 우퍼나 서브우퍼 쪽으로 가면 굉장히 커집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걸 없애주는 게 쇼팅링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걸 없애줄 수가 있어요. 쇼팅링 안 쓰고 우퍼나 서브우퍼 설계하는 것들은 정말 좀 아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는 밑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인덕션스가 확 커져 버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바깥으로 나오면 쑥 줄어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임피던스 커브 그리고 그러면 하나 그림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크게 될 때는 거의 다 가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스피커를 찾아보면 이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죠. 전부 다 이상한 게 소리가 나는 게 신기할 정도로 소리는 다 나지. 깨끗하게 나느냐 안 나느냐 그 차이 있는 거지. 소리는 다 나는데 이게 대충 설계해가지고 좋은 소리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기 회사가 있고 20년 30년 동안 한 우물만 판 사람들이 내는 소리가 그만한 가급치를 받고 남자들이 빠져가지고 막 마누라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오디오에 빠져가 그런 사람들 그렇죠. 다음은 지금까지는 전부 다 정기적인 기반으로 잰 거잖아요. 전압 전류만 가지고. 오음하고 또 시겠습니다. 근데 그럼 클리펠 장비는 왜 이게 레이저라는 걸 이거 했을까? 그러니까 클리펠은 기본적으로 4개를 동시에 잽니다. 전압 제고, 전류 제고, 변이 제고, 음압 제고 4개를 동시에 재요. 그 4개 사이의 조합을 가지고 다양한 파라미터를 만들어요. 근데 이 변이를 잰다라는 거는 사실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BNK 장비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에타이 장비 이런 것들도 다 변이 센서에 관련된 포트를 다 엽니다. 왜? 되게 좋거든. 뭐 이게 뭐 거기다가 변이 센서 붙이는 게 무슨 특허도 아니고 붙이면 되는 거니까. 예. 이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널리시스 하는 것들이 이제 클리펠이 제일 먼저 이걸 도입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4개를 가지고 이게 다 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 폴리텍이나 이런 거하고 뭐 다른 게 뭐냐고 하면 폴리텍은 그냥 이거 변이만 잽니다. 이게 진동판의 변이. 크기하고 위상 이런 것만 재는데 얘네들은 조금 다르게 한계를 더 재요. 여기다가 쏘서 받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 레이저 트라이앵귤레이션 센서라 그래가지고 삼각 측량법을 이용해가지고 얘 갖고 있는 형상을 있잖아요. 2만 점을 재면 형상을 다 알 수 있어요. 그 형상과 변이를 동시에 2개를 동시에 잽니다. 소위 말하는 스캐너 역할도 하면서 변이 센서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냥 스피커 해가지고 있잖아요. 스캔해 그러면 1시간 되면 스캐닝 다 돼가지고 그걸 갖다가 캐드 데이터로 더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이게 뭐 앉아도 잴 필요도 없는 거죠. 이렇게. 그 형상 속에서 변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나중에 BA 분석이 있잖아요. 경계요소법에 들어가 가지고 뭐
음압이 이제 뭐 1m 앞에서 어떻게 형상을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평면하고 곡면하고는 당연히 이쪽에서 다르게 나오고 형성이 되거든요. 위상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동시에 잴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얘가. 그래서 그 보이스 코일의 진동까지도 측정한다. 굉장히 빠르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고. 근데 아까 그 전압 전류 같은 거 재고 뭐 이렇게 기계적인 파라미터를 재려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 M 값을 먼저 댔죠. 그죠? MMS라 그래가지고 그 진동 질량을 쟀다가 스티브니스를 쟀다가 막 이렇게 BL 재고 그 다음에 RMS 이렇게 봤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BL을 제일 먼저 잽니다. BL. 구동세기를. 사실 구동세기라는 것들이 BL이라는 것때 뉴턴 퍼 암페어거든요. 1암페어를 넣어줬을 때 얼마나 힘이 발생되냐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냥 그 전류를 갖다가 DC 전류를 막 흘려주면 이게 위로 올라갈 거잖아요. 힘에 의해서. 그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위에다가 이게 힘 센서를 따라서 얼마나 이게 힘이 얼마나 발생되는지 그게 보는 게 결국은 전류가 힘으로 발생되는 그 변환 메커니즘일 거잖아요. 그게 BL이에요, BL. 예. 1A 들어갔을 때 몇 뉴턴이 걸리느냐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때 변이를 잴 수 있잖아요. 결국 그 높이로도 표현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널까 했을 때 얼마만큼 변이가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높이 속에서 바로 이 BL을 1차적으로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음영 변이치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단점이 뭐냐고 하면 그 요 진동 표면이 레이저는 이거 쏘면 지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 빛을 흡수하는 물질이라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나오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하냐고 하면 그 초크 파우더 우리가 분필 가루 있잖아요. 이렇게 칙 뿌리면 나중에 그 다 날라가고 기화가 되고 하얀 백색 가루만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질량이 거의 없어요. 질량이 하나도 없는데 살 만지면 다 닦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질량은 추가가 안 되면서 이게 이제 그 레이저 센싱을 갖다가 이제 좋게 해주는 그런 물질 같은 거. 아니면 뭐 이렇게 화이트 같은 거, 뭐 큰 스피커다 그러면 화이트 같은 거 발라도 되고. 지금 여기는 그냥 화이트 같은 거 하나 콕 찍어서 그냥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재면 된다.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그럼 못 재는 거지. 진동판이 안 보여. 그럼 못 재는 거지. 못 잽니다. 그런 경우도 뭐 있나? 유닛 떼가지고 재면 되는 거니까. 예. 그 특히 이어폰 같은 경우 뭐 이렇게 같은 경우는 뭐 그릴이 씌워지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굳이 재고 싶다 그러면 아크릴로 제작해가지고 그 음향 조건을 맞춰가지고 아크릴은 통과되거든요. 레이저빛이.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빼고 하는 거지. 지금 이거는 한 점만 보는 거잖아요. 그 지금 TS 파라메타 볼 때, 예, 집중 변수 볼 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디 있냐고요? 보이스 코일 위치에다가 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스 코일 위치. 아까 이야기했지만 속도하고 힘이 보이스 코일이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보빈 있잖아요. 보빈 위치에서 재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보는 거예요. 보빈 위치. 보빈에 올라오는 그 위치.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더스트캡을 재는 이유가 저주파수만 보면 더스트캡 보빈이나 더스트캡이 이제 강체 진동을 할 거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강체 진동 레벨에서 보는 거니까. 어쨌든 이게 뭐 분할 진동이 생기는 데까지는 사실은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유사 지점을 보면 돼요. 처음으로 질문했네요. 예, 그 부분이 있고요. 다음은 이게 이제 골 때리는 게 그 클립벨 하면서 이게 안 맞아요 할 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레이저로 쟀는데 다 이것 때문입니다. 과연 얘가 강체 진동을 하느냐라는 거지.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거. 저주파수에서도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특히 마이크로 스피커나 뭐 슬림 스피커, 헤드폰, 이어폰, 압축 드라이버 이런 것 쪽은 있잖아요. 여기가 강체 진동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락킹 모드 막 생기고 이렇게. 그 재고 뭐 합니까? 다 틀린데. 소리는 나는데 변이로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축대칭이 아닙니다. 예, 그런 문제점이 이제 있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뭐 그러면 그거 모르고 그냥
못 쓰는 거 그건 아닐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레이저를 기본적으로 재면요, 이 전압을 넣어서 변이를 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각각의 주파수별로. 이거는 지금 푸리에 트랜스폼 해가지고 주파수 도면에서 본 건데, 어찌됐든 전압을 걸어서 이제 변이를 보는 겁니다. 각각의 주파수에 대해서 쭉 이렇게.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그냥 모델링 해가지고 이 수식을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BL에 대한 것들을 구하면 이게 모델링한 거하고 측정한 거하고 차이가 생겨요.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 크립입니다. 크립. 요 모델링 가지고는 필수 파라미터 가지고는 얘를 설명을 못 해줘요. 전압 전류마 가지고는. 이게 이제 변이를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옛날에는 이걸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몰랐지. 변이를 재기 전까지는. 요 밑에 있는 것들.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그냥 요 CMS라는 값이 상수로 나와 버리거든요. 그럼 이렇게밖에 안 가는 거 실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음향 연구하시는 분들이 크립을 갖다가 이제 모델링을 한 거예요. 이게 주파수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 이게 상수가 아니다. 주파수에 대한 변수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수식을 해가지고 하니까 거의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맞아요. 변이가 맞아줘야 나중에 그 음향 파워를 구할 때도 맞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차이 나가지고는 물론 뭐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겠지만 정확하게 맞지는 않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맞게끔 변이도 맞게끔 한 이런 모델을 갖다가 얘 이제 다르게 적용해가지고 이 모델 넣어가지고 하면 이게 딱 맞게 가는 거죠. 그러면 뒤에 있는 음향 파워라는 이런 것들이 더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쉬었다가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